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입니다. 저는 원일입니다. 정부가 오늘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합니다. 전국의 땅값을 매기는 기준입니다. 물론 오릅니다. 지난달엔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올랐고 4월엔 아파트 공시지가도 오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으로 전국의 부동산 거래는 절벽, 아파트 가격이 잡혔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 전세 시장은 더 나아가 역전세 현상이 걱정이랍니다. 이 모든 현상에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가 큽니다. 세밀한 분석과 전망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묻고 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교원 교수님, 그리고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의 김재필 교수님,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 주택정책실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는 국토부가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잠깐 이것부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전세 시장입니다. 역전세란 우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사정이 다르다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 기자가 취재해온 영상 먼저 보시고 전문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맘고생을 겪었습니다. 전세값을 낮춰도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겁니다. 대출도 알아봤대요. 내 돈 떼주려고. 근데 이제 대출 다 막혔잖아요. 그 대출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나보고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2년 전에 비해 2.6%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큽니다. 조선 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줄어든 거제나 울산 지역의 경우 2년 전에 비해 각각 35%와 13%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 전세값은 2년 전보다 아직은 1.78% 높은 상황이고 아파트 공급이 많은 서초와 송파구 정도가 조금 하락한 수준입니다. 지방의 경우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서울의 경우 일부 언론이 강남 고가 아파트를 예로 들면서 역전세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겁니다. 다만 전세값 하락 추세가 앞으로 더 가팔라질 수 있어 세입자 스스로가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다음에 전세금 금액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부등본에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집주인이 불가피하게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 같은 제도를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땅값 공시지가 발표 잠시 뒤에 예정돼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역전세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시장 변화부터 좀 전문가들 여러분들 견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자 취재해온 현장 상황 보셨죠? 예. 어느 정도입니까? 뭐 봐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서울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거고 지방은 역전세란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서울도 서울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서울하고 지방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요. 예. 자, 서울과 지방은 차이가 많다. 서울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지방은 서울 내에서도 차이가 있고 서울 내에서도 차이가 있고 서울과 지방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역전세난 일어나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가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역전세난 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가 지방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게 오래갔고 지금 지방 집값 자체가 마이너스를 보인 게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아, 이미 3년이 예, 지방 마이너스다. 지수를 조사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3년 동안 빠진 겁니다. 이게 예. 지방 지표를 조사한 건. 예. 그리고 이제 그 3년 동안 빠지는 과정에 과거에 이제 월세 순환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집값 대비 전세가가 얼마냐, 전세가율 자체가 8, 90% 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 자체가 뭐 한 60%, 70%대 머물기 때문에 예. 역전세라든가 이제 깡통 전세까지 가려면은 좀 여유가 있고, 그다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지역은 90% 넘는 지역에서 집값이 20% 빠진 지역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지역 전체가 예. 역전세난뿐만이 아니고 깡통 전세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빠졌지만은 아직은 깡통 전세까지는 여유가 많다. 다만 이제 집주인이 못 돌려줘 가지고 이 세입자가 돈을 못 받고 또 다른 세입자가 또 못 받게 되고 연쇄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방처럼 그렇게 이제 장기간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보통 단기간 경제가 정상화되거나 그렇게 되면 단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도 이제 서울에 뭐 물량이 갑자기 쏠리면서 역전세란이 나타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경우는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제자리로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적 문제로 볼 수 있는데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다르고 대책 자체도 좀 다르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지방 하시면서 특정 지역이 어디냐고 제가 여쭤봐도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드는데 어느 지역이 특히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좀 그 지역의 마이너스 영향이 좀 확실히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디는 얼마 떨어졌고 어디는 얼마 떨어졌더라고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방 경기에 직격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지방의 어느 지역이 얼마 떨어졌습니다 하고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는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자체가 지금 화성, 평택, 오산은 유난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정부도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 그냥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딱히 무슨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그 지역 자체가 과거에 폭등한 지역입니다. 또 많이 폭등하면서도 올랐었다. 물량도 많이 많아졌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은 특정 산업의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국가의 뭐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네. 특정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불황이 갑자기 같이 겹치게 되고 예. 그리고 입주 물량도 많은 상태. 그런 것들이 겹치니까 그 지역이 특별히 심하고 그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수도권 사례를 보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산업이 있다. 살아나고 그렇지만은 이제 진짜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예. 선진국들 예를 보게 되면은 다시 못 살아나는 경우가 훨씬 예, 많습니다. 중소도시들 쇠락의 길을 걸고 있는 곳은 이 부동산 시장 전체 흐름하고 맞물려서 예. 좀 암울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덕래 박사님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주택산업연구원이 민간입니까? 국책입니까? 민간연구소입니다. 어감이 꼭 국책인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공직에 계신 분인가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아마, 미리 여쭤봐 드립니다. 네, 연구원에서 하는 업무 성격이 아무래도 이제 국토교통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 수행들을 좀 공공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하시는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업무들도 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주요한 주택 정책들이 나올 때 예. 후속 조치의 연구라든가 아니면 사전 연구 그리고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공청회들을 조금 개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국책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있는데 합니다. 네. 정부에서 돈 받는 연구원은 아닌 거예요. 민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립적으로 예. 민간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공공의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저희가 정부 정책에 네, 대해서 네. 토론을 하다 보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공무원도 네, 아니시고 네, 정부 돈 그렇습니다. 받는 것도 아니고 민간 그렇죠. 분야의 박사님이신데 네. 공공 그 부동산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이시니까 제가 특별히 좀 네. 모셨습니다. 네. 직설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직설적으로 답해 주셔야 되는 그를 기대를 하는데 네. 자 역전세란 여쭙고 있는 겁니다. 네. 역전세란에 대해서 좀 역시 또 서울과 지방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죠? 네. 근데 역전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역전세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지역적으로 전세 가격이 전월 대비 떨어졌다. 네. 전월 대비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이거를 역전세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전세라고 하는 것은 재계약 시점, 그 전세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2년 전보다 전세 보증금 가격이 더 낮아진 상태. 그래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역전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은 역전세하고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몇 주째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네. 혼돈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국지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몇 개월째, 그다음에 몇 주째 그 네.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2015년, 16년에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좋았죠.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즉슨 공급이 확 늘었던 그렇죠. 시점이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음.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 3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2년 전보다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예. 그런 현상이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헬리오시티 거의 만 가구가 송파. 송파 가락동. 예, 예. 가락동에 있는 송파 가보면 헬리오시티 어마어마하다군요, 규모가. 그렇죠. 예. 거기에 일시적으로 이제 만 가구가 입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만 가구가 입주를 한다는 것은 예, 굉장히 한 단지가 큰 만 물량이 가구예요.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인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멸실이 되면서 인근에 나갔던 가구들이 다시 입주를 하면서 전세 물량이 나오고 아하, 또 새로운 예. 그 만 가구에서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네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좀 가격이 떨어지는 아무래도 측면이 좀 이제 있다. 그 전세 예. 가격의 직접적인 영향은 공급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일반인의 시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네. 10가구, 100가구를 기준으로 좀 했을 때 전세금 저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자 나갈랍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주인이 이걸 돌려주지 못하는 거를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네, 네. 100가구 중에 몇 가구 정도가 아유 이거 저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못 돌려줘요 기다리세요 하면은 역전세난을 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기준이 있습니까? 언론은 모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기자들이 역전세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건 제보 들어오면은 어이구 이런 일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혹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주까지 뭐 전체 10가구 중에 몇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야지 역전세는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는 지표는 아직까지는 지표는 없습니다. 없다. 근데 다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감정원에서 그 전세 가격을 이제 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상승 그 절대적인 가격을 2년 전 대비를 했을 경우보다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최근에 전, 예. 아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거제시 같은 경우가 예. 역전세난이 이제 조금 심각한 지역이긴 한데 최근에 2년 전보다 전세 보증금이 한 4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빠진 것으로 이제 공표가 되고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지역의 중간 전세 가격 수준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전세난의 현상이 좀 심화된 있다.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재필 교수님, 네. 이 공공정책을 연구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최근 언론에서 걱정하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역전세 현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고 보십니까? 네, 저 역시 그 지방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인데요. 예. 너무 그 과도한 그런 그 언론 보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그 불안 심리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특정 지역에서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요. 예.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정부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왜냐하면 들자면요. 전세 가격이 상승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자금이 없으면은 월세로 들어가면 되는데 음. 원하는 만큼 전세 대출 해줬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그 집주인은 그 전세 보증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 뭐 은행 예금에서 금리 마진만 보고 가지고 있다가 원하는 시기에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갔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안기에는. 네. 그래서 그런 요인의 일부의 사례는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제가 쭉 서울 수도권을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예. 자, 소형 아파트 밀집에 있는 그 상계중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네. 2년 전보다 지금은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80%였는데 네. 지금은 전세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시세 대비 전세 가격이 약간 40에서 50% 미만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원하는 시기에 전세 보증금을 단기에 반환해주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깡통 전세, 예.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값보다 밑으로 떨어져서 돌려주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우려는 최소한 서울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 네, 징후까지는. 예.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게 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정부가 그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지금 이제 조여왔다고 좀 평가는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요거 좀 하나 좀 여쭤보죠. 전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래도 불안할 경우에 아까 인터뷰해봤더니 어느 교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네요. 설정을 하거나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라. 둘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원하는 자, 예를 들어서 전세 사는 사람이 권리자가 그 자기 비용을 들어서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양자의 그 반반 부담하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아니죠. 네, 저희가. 아직은 아닙니다. 예. 세입자가 그런 거 하겠다 그래도 집주인이 꺼려하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영원히 기록이 삭제되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그 전세 권리자 의무자가 우인 시장에서는 너 아니어도 전세 들어올 사람이 많다라고 하지만은 요즘처럼 전세 가격이 약간 하향 추세에 있는 시기에는 아마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일부는 싫어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응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보증금 예. 자체가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예산 둘 다 공공이긴 한데 네. 주택도시보증보증 그쪽에서 하는 것들은 세율이 좀 낮긴 해요. 그 보험료율이. 예. 그 대신 5억인가 7억인가 금액 제한이 있어가지고 네. 서울시에서는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이제 웬만한 지역들 그렇죠. 다 5억 이상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으로 가게 되면은 1억에 한 3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20만 원 정도. 1억에. 그러니까 예. 10억이면은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억이면은 이제 뭐 한 100만 원 정도. 자, 그럼 그런 10억짜리 부담이 전세에 들어가 있다 쳤을 때 예. 불안해서 내가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 예. 내야 되는 보험료가 뭐 1억당 한 20만 원 정도 1억당 되니까 20만 원. 그러니까 합쳐보면 200만 원. 200만 원. 그러면 전세권 설정하는 전세권 등기 설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걸 동의를 하는 아니 하지도 동의를 않고 한다 쳐도 인지세하고 그 예. 설정 비용도 그 한 비용은-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그 비용은 들어가잖아요. 그만큼까지는 안 가요. 그렇게까지는 그게. 안 가더라도. 자, 어찌 됐든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예. 이거예요, 둘 다. 그렇죠, 또 예.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그게 또 있고. 조건들이 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이래저래 세를 사는 분들은 10억짜리 전세를 살든 1억짜리 전세를 살든 저 지방에서 5천만 원의 전세를 살든 어찌됐든 불안감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좋지 않은 시그널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단순히 심리적인 불안감이냐 실질적으로 이 현상이 있냐를 지금 전문가들에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한 바퀴만 더 돌아보죠. 김 박사님, 심리적인 불안감입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역전세 현상 조짐 이런 게 눈에 보여서 걱정해야 될 단계입니까? 지방은 걱정해야 되는 단계고요. 이미 지난해부터 예. 역전세 우려는 있었고 역전세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게 맞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남 4구라고 하는 그리고 하남시 정도까지가 이제 일부 그 예. 역전세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2년 전 대비 전세금이 낮아지는 정도는 아니고 아니다. 서울시의 그 강남 4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2년 전 보증금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기는 했지만 더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상승한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있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 내에서도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 수준이 네. 거의 근접해 있는 지역들은 전세 가격 하락 압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서울 지역은 전반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입주 물량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화성 동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평택, 예. 오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 하남 같은 이런 지역들에서는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어서 네. 이런 지역들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서울시장 아직은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단계 아니라고 보고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서울에서 먼 지역으로 갈수록 전세값 하락은 분명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 이렇게 정리 가능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다 그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제가 정상일 때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역전세 이후에 따라하는 게 전세가 폭등이 따라옵니다. 보통. 아, 그 뒤에요. 그 뒤에. 역전세란으로 한번 시달리고 나면 시달리고 나면서 2, 3년 지나면 전세가 폭등이 나타나요. 그 이제 전세 그한 제자리 텀 지나가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과거에도 이제 잠실에서 한 2만 호가 동시 입주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예. 이제 전세가 재건축 끝난 폭락하고 뒤에. 그리고 전세가가 폭락하고 역전세가 났는데 그 다음 2, 3년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 쫓겨났습니다. 전세가가 2배, 3배 오른 2배, 거예요. 3배 올랐어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일시적으로 기억납니다. 떨어졌다가 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사실 어떤 대책을 만들기가 어렵고 떨어지는 과정도 이제 단기에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은.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세입자 불편을 막는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집주인이 예뻐서 주는 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그 돈을 줄 테니 세입자한테 보증금은 확실하게 줘라. 예. 이런 대출 같은 것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나 지금 뭐 대출이 좀 꽉 막혀 있으니까. 예. 2년 간격으로 전세는 역전세과 전세가 폭등은 냉탕문탕을 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 김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우리 그 신 교수님 말씀에 그 덧붙인다면은요. 예.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하우스푸라는 그런 용어가 성행했었습니다. 예, 하우스 내 투어. 주택을 가지고 전세 번역을 반환해주지 못해서 예. 죽을 주택을 그 던지듯이 선매도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년 후에는 더 이상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그 전세 난민이라는 이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네. 이 주택 시장은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조금만 좋아진다면은 예. 다시 이 주택 가격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아유, 이 뭐 저 집값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남자들의 경우에 집에서 저 안 사람들이 아내들이 웃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택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집값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얘기를 전망을 하고 그냥 그저 여자들 하는 대로나 따라 나오라고 이사 다니면은 그냥 집이나 잘 찾아오라고 하는 게 현실이기는 한데 그럼 농담이고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3기 신도시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특정 지역들 공급 과잉으로 지금 역전세란 이거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이 영향을 가속화시킬까요? 아니면 공급 안정으로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될까요? 요것만 좀 전망 좀 부탁드려 볼까요? 신 교수님부터. 예. 뭐 3기 이 전세난이 장기 침체로 빠져가지고 경제가 예. 장기 침체로 빠져서 전세난 역전세난 계속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이다 그러면은 3기 신도시는 공급 시기 자체가 앞으로 상당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참 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은 전체적으로는 집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모자라기 때문에 네. 공급이 필요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제 택지 공급이 이루어질 때 입주가 이루어질 때 가격이 하방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정상을 찾아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2, 3년 전에 인허가 받은 물량이 입주가 이루어져서 하방 압력, 거기다가 이제 경기 침체, 정부 규제 이런 게 들어가서 하방 압력을 받는 건데 이게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가 나중에 공급되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금 당장의 하방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 박사님 견해는요. 뭐 저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3기 신도시 발표된 네 곳 중에서 사실 그 규모면으로 영향을 예. 줄 수 있는 건 남양주 정도가 좀 될 수 있는데 네. 남양주는 일단 서울하고 좀 원거리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한 60%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은 45% 정도, 50%가 안 되는 가구들만 네. 그 집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임차 가구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전세 수요라든가 그 임차 수요는 많고 그다음에 내 집을 마련해야 될 수요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화면에 보이는 저 수많은 네. 서울에 있는 저 아파트들이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에 이제 임차로 살고 있는 가구들도 여전히 그래요? 서울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 주택 가격 안정에 3기 신도시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15, 16년도에 인허가가 많았지만 작년부터는 좀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그러면 줄었군요. 신도시 이제 3기 신도시가 공급될 네. 시점에는 또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로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공정책 측면에서도 3기 신도시의 공급 시기는 적당한 타이밍의 사이클로 보십니까? 발표 시기는 아주 적절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발표 정부에서 시점은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아주 적절한 시기였었는데요. 네. 저는 약간 다른 그 견해를 보인다면은 3기 신도시 중에 과천을 제외한 지역은 서울 주택난을 해소하기에는
약간 그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그렇죠. 있지 그런 않습니까?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보면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수도권, 서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BRT라든지 이런 그 SRT라는 그런 광역 교통망이 출퇴근에 도움은 주겠지만은 과연 그 지역에 이제 집값이 싸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탈서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점은 있습니다.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 건데 외곽에다 짓는 3기 신도시가 서울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냐라는 의구심.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교수님도 그런 의견을 또 말씀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주제로 됐었던 잠시 뒤에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오늘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전국의 땅값을 오늘 발표되는 표준지면은 여기가 샘플이죠. 샘플이 되죠. 여기 몇 군데입니까? 이게 30만 개인가? 우리나라의 총 그 필지, 토지의 필지가 예. 약 그 2,830만 필지입니다. 2,830만 필지. 그 뭐, 필지 하나하나의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격을 산정을 하는데요. 예. 목적이 그 세금 부과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필지의 그 대표적인 필지, 그게 바로 약 한 50만 필지입니다. 50만. 50만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전국에 있는 이 방방곡곡을 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저 50만 필지를 대표 선수로 선정을 해서 여기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결정을 하고 이거를 각 지자체에다 쫙 뿌리면 지자체는 이거를 받아서 여기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만들어 주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는 세금 계산서를 부과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좀 혹시 혼선을 빚을까 봐 여쭤보는데 화면에서 이렇게 텔레비 화면에서 보이는 그 이 넓은 땅 말고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청자 중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을 내가 하나 갖고 있거나 아파트에 살거나 조그마한 근생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그 토지부가 있고 건물부가 있는데 토지부에 대해서는 이번 공시지가 영향이 다 미치게 되는 거죠. 재산세 고지서가 두 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토지분이 나오고 하나는 건물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매년 내는 토지분 거기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알겠습니다. 자, 얼마나 오릅니까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죠? 지금 뭐 많이 올랐다 그러고 매년 뭐 한 3에서 5%씩 오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에 가깝게 오르지 않느냐. 10% 가까이. 그렇게 오르면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 근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 오른 지역도 많거든요. 평균. 그래서 그럼 평균으로 해서 한 10% 가까이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숫자가 예년에 이제 3에서 5% 정도 오른 적이 많았죠, 우리가. 근데 지금 이렇게 10% 가까이 오르는 거는 대폭 오르는 거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특정 지역들이 좀 과도하게 오르는 게 아니냐. 예를 들자면요. 뭐 강남 쪽이라든가 최근에 아파트가 폭등한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을 얼마나요? 좀 과하게 한 20% 이상 올릴 20% 가능성이 이상?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세금을 좀 과거에 보유세 논란이 나왔을 때와 똑같이 그런 세금 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뭐 9.5%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서울은 14%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 4구는 그거보다 훨씬 높을 거다. 김 박사님 얼마나 오르면은 훨씬 오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2, 3%인데 물가 상승률이 한 막 10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런 이제 체감적으로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전반적으로 얼마 전에 나왔던 단독주택 표준 그 가격 문제도 그렇고 그동안의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도 공시 가격은 계속 올려왔습니다. 그게 현실화율을 시키겠다라고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014-15년도에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한 5% 내외 정도로 계속 가격은 올려왔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올렸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올해 대폭 많이 올리게 됐을 경우에 체감하는 그 수준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이게
그 공시지가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연쇄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이제 뭐 건강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이게 60여 종류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이제 차후에 오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갖는 부담들은 이제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하. 듭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이 한 2% 내외로 보고 전체적으로 예금 금리 같은 것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그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래서 공시지가 인상률도 한 3에서 4%를 평균을 유지해 오다가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거를 특정 반영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화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네네. 그 동의를 안 하시나요? 현실화라는. 현실화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속도가 우리나라 너무 빠르다? 속도도 빠르고 그 인상폭 자체가 단기간 내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이 예. 드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감내하기에는 조금 급격한 상승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있다.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보완하기 위해서 뭐 1가구 1주택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이 크게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 정책을 내겠다라고 예.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감대할 수 있는 그런 상승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은 아파트 중심으로 서울과 일부 광역시 중심이었지 다른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체감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조세 저항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꼭 발표할 때 뒤에다 강조하고 기자들한테 이거 꼭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이번에도 공시지가 오르는 거에 세금 폭탄 수준으로 좀 올랐다라고 실감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0.4%일 것이다. 99%는 못 느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대목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김재필 교수님하고 좀 따져보죠. 어떻게 보세요? 뭐 상위 1%만 체감할 거고 나머지는 잘 99%는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체감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예. 상위 1%가 공시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그분들은 자산 가치 상승에 비해서 세금이 큰 폭탄이라고 할 정도는 느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원체의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발표한 그 단독주택 표준 지가가 보면은 전국 평균 9.1%가 인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53%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년도에 우리 그 토지 공시가 약 한 6%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인상된다면은 단독주택 표준가가 9.1%니까 이번에 토지 가격은 약 9.5에서 10%대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그 정도 예상하고 있죠.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상위 1%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동산 가격이 지가가 2배 이상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강남 부천 단지의 그 고급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고급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게 그 세금 폭탄의 수준을 느끼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뭐 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그런 그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의 그 압박을 받을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른바 현실화율이라는 그 표 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대목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정부의 설명부터 제가 좀 대신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라고 쳤을 때 시가 대비 아파트의 공시가율은 68.1%랍니다. 10억짜리 아파트면 아파트는 6억 8천으로 책정돼 있다는 뜻이겠지요. 맨 왼쪽으로 가서 단독주택은 절반인 51%밖에 안 되고 토지는 62%밖에 안 되니까 단독주택과 토지를 공동주택 수준으로 좀 올려서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이 논리더군요. 정부 설명을 좀 들어보니. 요 대목만 좀 한번 그 분석을 좀 행간의 뜻을 좀 읽어보죠. 신 교수님, 정부의 설명. 현실화하는 거다. 이거 저 세금 폭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단독하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예. 현실 가격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아파트는 매매가 많기 때문에 현재 아, 실거래가 탁 나오니까. 10억이다 5억이다 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의 몇 개는 예. 10년 동안 거래 안 된 단지도 있습니다. 예. 그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가격을 모르는데 현실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네. 좀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버퍼를 많이 두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가 하나도 안 일어나다가 이번에 거래가 하나 일어났다고 칩시다. 예.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았어요. 예. 그럼 싸게 팔겠죠. 그렇죠. 그러면 10억짜리인데 8억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럼 2억 빠진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10억이 유지된 걸로 봐야 됩니까? 10억이 유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기준을 아, 만들겠어요? 그러네요. 형평에 문제가 그래서, 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이나 토지는 버퍼를 많이 두고 아파트는 1년에도 수백 건이 거래되니까 가격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버퍼를 좀 작게 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있고 또 현실화율에서 우리가 잊어먹는 거는 이론적으로 현실화율을 같이 맞춘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깔린 건 뭐냐면은 일개 부처가 현실화율을 빌미로 해서 세금을 조정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아, 세금을 결국은 뭐라고 예. 포장하고 예, 얘기를 그건 뭐, 해도 예. 최종 목표는 세금 더 거두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조세 법률주의 사항이잖아요. 그 조세 예, 법률주의 사항을 한 개의 부처가 이렇게 막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예. 나중에 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백 년간 조세 법률주의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는 누가 봐도 그 동네 뭐 이렇게 징벌적으로 하는 세금이다라고 다 인식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예. 그러고 보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하신 말씀도 들어보니까 이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세금 대책이라고 말씀을 아예 대놓고 하셨네요. 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 아니 이게 어려운 근데 그 부분인데, 생각을 해보면 예, 예, 예. 땅을 가진 사람, 뭐 집 가진 사람, 비싼 거 갖고 있는 사람을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있으니 그거를 실세 가격에 근접해서 책정을 해서 거기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갖고 있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은 그래 잘하는 일이다 또 이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내 세금 걷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사람, 세금을 다른- 걷는 예, 거면 예.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은 복지를 주면 아주 좋은 거겠죠. 근데 단독주택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굉장히 초호화 주택의 단독주택도 있지만 국민 중에서 저소득 서민층들이 아파트 가장 못 많이 사시는, 가장 예. 많이 살고 있는 것도 단독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해서의 이런 양면성들이 있는 부분들을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 중에는 고가 단독주택이 아니고 정말 노후의 그 소득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이제 임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세부담이 있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단독주택을 현실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속도의 문제들도 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격 체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뭘까요? 실거래가가 2006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 이후에 이제 10년이 지나고 한 20년이 이제 돼간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가격책을 실거래가 베이스로 가져갈 것인지 예. 아니면 그 전에 도입된 공시가격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인 검토 없이 이게 현실화율을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것들만 가지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떤 그 장기적인 계획 없이 예. 순간적으로 어느 구간에서는 갑자기 올려버리고 어느 구간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또 공시 가격은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서 예. 장기적으로는 가격 체계에 대한 근원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아파트와 다른 그 예. 특성들을 조금 감안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이 더 거칩니다. 네, 그러면 네. 이 더 거친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와야지 세금을 더 내는 분들도 그거에 그렇군요. 대한 부담들은 좀 없지 않을 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 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추가적인 기본 질문 두 가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가격 떨어지면 공시지가는 떨어뜨려 주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부의 논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내려가야죠. 올랐으니까 공시지가 네. 올려서 세금 더 걷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라면 그렇게 떨어지면 공시지가도 떨어뜨려서 세금도 내년에는 깎아줄 내려가야지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가능합니까 된다라면. 물리적으로?
그 부분들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제 목표를 100% 가야지 이제 현실화율이 다 달성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감안을 해서 이 상승폭이라든가 속도는 조금 완급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대한민국 정부 이 시장의 역사상 실제 가격이 떨어져서 공시지가가 내려준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보험에서는 외환위기 때 한번. 아니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예, 그 그때는 IMF 때.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예. 우리 그 경제 불황이 있었던 유가가 하락 있었던 70년대하고 저 그다음에 유가 파동 외환위기 났을 때는 때. 그 보면은 토지 지가라든지 그 부동산 그 지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예. 사실상 그 소유주들이 느끼는 부분은 민감하지 않을 정도로 그 하락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템포 늦게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공시지가의 반영은 내후년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제 약합니다. 기억에 공시지가가 공시지가를 내립니다라고 정부가 발표한 기억이 없어서 전문가 여러분한테 여쭤봤는데 예스라는 답도 맞고 노라는 답도 맞네요. 둘 다 맞는 말씀이네요. 근데 그렇다면 아까 그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적인 굉장히 큰 그렇죠. 그건 이제 국가 외환이었잖아요. 비상사태였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조차도 그때는 올렸습니다. 올렸거든요. 계속 올렸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올려줬죠. 예. 거의 최근 10년간에는 계속 올려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현실화를 시킬 거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가격이 조정이 되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격 부분들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조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올라간 가격을 낮춘다라는 게 낮추기는 어렵다. 쉽지 않아서. 하나만 더. 외국도 이럽니까? 이른바 선진국이 다 이렇습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 매기니까? 외국은 뭐 나라마다 차이가 많고요. 예. 그리고 현실화율이 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예. 어떤 지역은 뭐 현실화율이 20%인 데도 있고요. 예. 어떤 데는 60%인 데도 있고. 아니 뭐 땅덩어리 넓고 막 대륙인 미국하고 비교하는 거는 아니, 적절치 근데 않은 거. 주마다 예, 다 예, 다른 예. 법, 그 제가 지방마다 지금, 다 다르게 하고 여쭤보는 있거든요. 거는 예. 지금 60%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그 이른바 현실화율이 이른바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현저하게 낮아서 조세 형평이 안 맞느냐를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외국도 이제 아니고. 가격 자체를 평가하는 게 있고 예. 세금 기준을 보기 위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예. 세금 기준을 가지고 가격을 평가할 때는 최종 세금 부담액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우리는 최종 세금을 사라지고 이제 현실화만 해놓으면 공정한 사회가 된다라고 예. 하고 있고 예. 세금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국토부에서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올리는 거고. 세금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재산세, 주택 보유세가 높은 지역은 그 재원을 갖다가 그렇죠. 다 다른 그 그런 인프라에 쓰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라든지 노인 복지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마다 재산세는 지자체가 걷는 그렇죠. 지방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 지방마다 세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그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그 복지 제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우리나라의 이 정책이 세금을 걷자는 정책 이전에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주택 가격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자는 개념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이 주택들은 세금을 현실화시키자. 예. 그런 취지이지 저는 이 정부의 제도가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 맞춰 있지 세금을 많이 걷자는 그런 제도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 꺼내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시청자들의 질문을 사전에 받아놓은 걸 좀 여쭤보죠. 집을 과도하게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것이 목표이지 세금을 더 뜯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집을 매물로 내놔서 팔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 아니냐. 거래세, 양도세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세를 낮춰주면 집을 내놓을 텐데 양도세가 너무 높다. 이런 지금 시장에서의 그 소비자들의 그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의 거래를 보면은 그 보유가세,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는 세금과 유통가세, 사고 팔면서 내는 세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보유가세보다는 유통가세, 즉 그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2008년도에 그런 제도가 있었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 몰라서 그러는데요.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언제까지 팔았으면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못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양도세 중과가 된다. 뭐 50%다, 60%다 이런 것 때문에 못 팔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부에서는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네. 거기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자가 매각을 이탁을 하면은 그 일시적 그 일가구 이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제도가 홍보가 덜 돼서 아직까지 그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가 있는데 이른바 정부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들이 그 제도를 몰라서 지금 매물로 안 내놓을까요? 그런 의문은 좀 들긴 드네요.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주택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집가가 오른 이유는 물가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집가도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일부 지역으로 그냥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지역을 버블이라 그러는데요.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GDP라든지 그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만큼 부동산 그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세금 자체가 어떤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학술적으로 보게 되면 학계에서 연구된 걸 보게 되면은 보유세 인상이 있다 없다 효과가 다 갈려요. 보유세를 네. 인상하면은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 그런 논문도 일부 있고 예. 없다라는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논문 자체가 억압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사례를 보게 되면은 예. 보유세를 우리보다 훨씬 세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세게 한 도시들이 가격 폭등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보유세를 대폭 올린 거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더라. 예, 가격이 보유세는 일단 올리게 되면은 딱 일회적 충격을 받고 나머지 예. 다음부터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예.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그 이론은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논문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보유세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에 효과가 있다라고 뭔가 다른 보고서, 다른 교과서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효과는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 비용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 보유한 비용 GDP 대비로 보면은 꽤 높은 편입니다. OECD에서. GDP 맞아요. 예, 그 대신 그리고 소득 이제 대비로 거래 봐야죠. 비용을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세계에서 뭐 탁월하게 높은 편이에요. 아. 정부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학계에서도 주장하는 거는 보유 비용은 올리고 예, 거래 예. 비용은 낮춰라. 이게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하면서 이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예. 이건 더 이제 더 강하게 나가고 있고 더 쪼고 있고 예, 이렇게 예. 쪼으면은 과연 시장이 안정될 것이냐 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가 보유를 하게 되면 집값이 폭등한다. 그건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은 네. 대부분은 수요 공급에서 따로 움직입니다. 다시 움직입니다. 예, 예. 그리고 다주택자 중에서도 집을 10채를 갖고 있는데 내가 20년 동안 임대를 했다. 예. 이 사람은 선한 임대업자예요, 투기꾼이에요. 국민들 대다수는 선한 임대업자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이 이제 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45%. 대도시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선진국 대도시들은 다 40% 넘는 도시가 거의 없어요. 인구 1,000만 명 이상 몰려 살고 있는 그런 전 대도시들은 세계의 대도시들의 거의 공통적인 다 현상이다. 자가 보유하는 게 40% 미만입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는 20%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40%가 되니까 이제 집 가진 사람이 서울 사람을 다 이렇게 착취하는 거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숫자고요. 아니 대도시 올라오자마자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 맞습니다. 그거는 그걸 인정을 좀 해야 됩니다. 다주택자가 실제 예. 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냐, 예. 보유세가 안정 효과가 있는 것이냐.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렇다라고 주장해서 왔다가 그렇게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효과도 예상 못하면서 이런 예, 자, 그걸 교수님, 한편으로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예. 국가가 그 공공 임대를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들이 민간이 하고 있다고 그 평가해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거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했다라는 북한도 평양 시내의 아파트들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예, 10만 불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뭐 사고 팔고 한다고 좀 그러니까. 자, 그럼 교수님 말씀의 결론은 이 냉탕 온탕 부동산 정책의 안정적으로는 귀결점은 결국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래세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거래세를 낮추고 예, 보유세를 예. 보유가세는 높여라. 인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인상을 이만큼 하는 수순이 불가피하다면 예, 예. 거래세를 낮춰야지만이 그렇죠. 시장이 안정적으로 할 정상적으로 거다. 하는 네. 거죠. 김 박사님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말보단 주택 시장의 안정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 주택 시장 안정에는 그러니까 가격의 안정이 가격의 하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의 그 수준에서
상승하는 정도의 그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상승률을 가진 것과 거래가 정상적이어야지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나 일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 절벽 맞죠? 예. 그래서 거래가 없는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주택 시장의 안정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은 집을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을 뭔가에 다시 이제 임차를 주거나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그 전체적인 가구들 중에는 뭐 노후 은퇴 자금이라든가 이런 여유의 조금 소규모의 자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딘가에 이제 작은 임대주택이라도 하나 구입을 해서 내가 그 은퇴한 이후에는 월세를 받아서 이제 노후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택 시장의 안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주택 이동의 그 자유 그리고 주택 그 거래가 퇴로가 좀 없다. 자유롭게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가 같이 내는 총 조세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은 네. 크게 상승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직설적으로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죠. 정부가 양도세를 인하하는 검토는커녕 검자도 못 꺼내겠다. 못하게 하죠. 예, 안 하겠다.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김 교수님? 그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제 그걸 갖다 우리는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조세 정책도 있지만은 결국은 대출 규제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사회초년생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신용만 있거나 구매 의지만 있다면은 거의 뭐 생애 첫 집을 공짜로 주다시피 90% 이상 그 대출을 해서 집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안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그 갑자기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낮춘다면은 그게 일부 그 국민들에게는 약간의 피해 의식이 갈 수도 있죠. 번 거를 현실화해서 주머니에 챙기는 거, 일종의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정부가 용인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잘못 전달되는 게 두려운 건가요? 그렇죠. 어허. 그게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거의 완전히 거의 뭐 폐지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그것을 부활시키는 게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강화라는 그 제도인데요. 예. 그 양도소득세 중과 이것은 그 양날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도소득세를 인하시켜줌으로써 많이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있고 또는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과연 내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요. 아무리 양도소득세가 상승하더라도 예. 수익만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 거 이상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좀 내려주면 내가 지금 매물로 내놓을 텐데 그렇죠. 의사가 있는데 이거 남는 게 없으니 매물로 못 내놓고 그냥 차라리 보유세를 감내하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시장이 되면 시장이 왜곡된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요거 좀 있었지만은 어떻게 그 해결책이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그 저금리 시대, 그다음에 그 굉장히 그 불안한 노후 대비. 그래서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또 한 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 노후 대비의 임대소득을 노리겠다 이런 심리가 팽배했기 때문에 아마 양도소득세를 큰 폭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은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정부도 실익이 없을 거로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 김 박사님, 저 양도세 인하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이거 끝내 이 카드는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일단 저는 보유세 이야기가 나올 타이밍에 저는 거래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어야 된다라고 같이 했어야 생각을 된다. 드는데 이미 보유세 이야기는 하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것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민원들이 더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오른 것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는 시장의 반응들을 좀 보고 거래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같이 검토를 해주는 게 그 조세 부담률의 어떤 균형적인 그 유지를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측면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거래들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야 밀도하게 된다.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지방주택시장 같은 경우 단순하게 공급이 많아서의 문제 이외에 뭐 거제라든가 울산, 군산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그 이제 파급 효과로 맞아요. 주택시장까지 예. 오는 거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단순하게 이부 지방 같은 문제는 이제 서울하고 좀 달라서 어떤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것들은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선별적이고 한시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자꾸 이렇게 그 꼼수 형식으로 땜빵 형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주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도세를 낮춘다 어느 정도 낮춰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3주택자는 68%입니다. 양도세가 68%. 68%를 내면서 팔겠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68% 양도세 내고 부동산 비용하고 이사 그렇죠. 비용 따지고 그러면 뭐 번 거는 다 걷어가겠다라는 거의 그렇죠. 예, 남는 건 없네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건 뭐 물론 공산주의 국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에서는 뭐 제일 높은 편이고요. 제일 높다라는 게 교수님 인식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아니 그 통계? 숫자상으로 제일 높은 거 통계로? 나옵니다. OECD 통계에 우리 양도세는 제일 높다라고 그냥 나옵니다. 아, 양도세가 OECD. 대한민국이 전 예,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OECD 통계에서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거래량이 거의 한 7, 80%가 줄어든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가격이 안정되었다라고 보고 이거는 굉장히 나쁜 발상이거든요. 예. 거래가 되지 않으면 뭐 시장이 멈춘 거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길 멈춘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기회비용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도, 알겠습니다. 아까도 뭐 살 사람 못 사고 팔 사람 못 팔고 예, 이 좋습니다. 상황에서 예. 경제적 피해가 나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견해를 제가 중간에서 전달을 해드릴 뿐이지 정부는 그럴 생각 현재로는 1도 없습니다. 예. 뭐 괜한 뭐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제 4월달에 요거 더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죠. 4월이면은 아파트 공시지가도 공개가 된답니다. 김 교수님 물론 오르겠죠? 예, 물론 오르겠죠. 근데 현실화율이 아파트는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현실화율이 한 68% 예, 되고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약 50%대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파트도 예를 더 들어서 올려요? 15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 그다음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의 그 가격은 같은데 네. 이 주택이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서 연간 내는 세금에서 약 한 그 200만 원 가까이 그 차이가 난다고 네, 합니다. 저희가 그 마침 저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똑같은 그래서, 15억짜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공동주택 가격의 현실화, 그 인상폭은 저는 그 바람직한 그 정책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갈 것이다. 네, 올라갈 것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의 퍼센테지로 1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단독주택 그 가격이 약 13%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겠지만 예. 단독주택까지는 못 미치겠지만은 약 9에서 10%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화 반영률이 그래요. 시세의 한 80%대까지는 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80%까지 예상하신다. 예. 찬반 말고 김 박사님 네,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 80%까지 간다. 아니요,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 저도 세금 폭탄이 올 거기 때문에 쉽지 않고 68%이기 때문에 거의 뭐 70에 근접하거나 이번에 올렸던 것처럼 한 3% 내에서 올리는 거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단독주택보다는 많이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낮았기 때문에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이미 지금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와 있기 예. 때문에 올리더라도 조금 낮은 상태로 올릴 근데 것 정부가 같습니다. 실거래가 반영한다라고 너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른 만큼 반영하겠다고 지금 여러 차례 공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특정 지역 많이 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서울 지역 외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예, 일정 부분은 단독주택만큼 그렇게 많이 어허.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 교수님이 4월 달도 두근두근 하는 심정으로 또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지는 김 박사님 말씀처럼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 4%, 4, 5% 오르지 않겠느냐.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마포, 용산, 뭐 강남 이렇게 얘기한 지역들은 뭐 10% 이상씩 팡팡팡 그리고 예.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좀 뭐 예년 수준 비슷하게.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는 뭐 주택이라 단독이라든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상승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로 마지막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초고가 주택, 얼마짜리를 초고가 주택이라고 하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강남의 비싼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은 많이 올리고 일반 아파트는 덜 올리는 쪽으로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결론이 4월 달에 납니다. 그래서 4월 달이 되면 단독주택, 땅, 아파트 3박자가 지금 전부 다 이제 올라서 거의 현실화가 된다는데 자 30초씩만 더 좀 해보죠. 이 방향 잘 잡고 가는 겁니까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저는 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단순하게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차원에 접근하고 있는데 네. 부서에서는 예. 근데 국민들은 이제 세금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징벌적 세금의 결과가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그냥 간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밝히든가 문제가 있으면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 야, 김 박사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정부가 시작하겠다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각지 않았던 부작용들,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같고요. 보유세 카드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래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예. 균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좀 빨리 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뭔가 막 나가기는 있는데 부작용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거 전문가로서 보이는데 거기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는 분명히 낮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불안감.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하실 것 같고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을 따진다면은 네. 이 그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판단을 자, 하고요. 보유세 인상 일관성 좋다. 네, 그런데 이 세금을 올렸다고 그래서 그게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기여할 것은 미지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 예. 뭐 두 분 교수님의 저 의견은 이제 동일하시네요. 네. 세금만 갖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기는 어렵다. 어렵다. 아하, 예. 자,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어찌 됐든 뭐 정부의 보유세 인상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 인상 현실화율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4월 달에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 시기 전후에서 이런 비슷한 자리 마련해서 또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정부의 다양한 대책 한번 촉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심교원 교수님, 김재필 교수님, 김덕래 박사님 모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말 그대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망언 폭탄입니다. 형식적이나마 사과문을 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야뿐 아니라 국민적 화두로 비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제의 발언들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라면서도 다양성의 일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견해차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보수 정당의 또 생명력이라고 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해 화를 키운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연상케 합니다. 3명의 당사자 중에는 김순례 의원이 어제 오후 늦게 표현이 와전됐다며 사과했지만 김진태 의원은 기존 주장을 반복했고 이종명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외부 보수 인사들도 당 지도부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얘기나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굉장히 안이한 현실에 있는 것이고요. 재발하지 않기 위한 선택, 필요하다면 징계까지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습니다. 당내 비판도 거셉니다. 김무성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해당 의원들의 결자 해지를 촉구했고 장제원 의원도 시대착오적인 급진 우경화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야 할 당권 주자들은 애매한 원칙론에 그치거나 아예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 반등으로 한껏 고무된 분위기 속에 터진 5.18 망언 사태.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한국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만을 콕 집어서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을 매의 눈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계시는 이수희 변호사님께 제가 좀 직설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제 저녁 먹는데 그 얘기 나오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야당복 하나는 있다, 진짜. 자유한국당 뭐 분위기 좋아가지고 뭐 지지율 30% 찍는다더니 이걸로 그냥 완전히 거꾸러졌네. 5.18. 그런데 5.18 망언에 대해서 당 안에서의 시각과 당 바깥에서의 시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저는 그걸 늘 이제 여의도나 당 안에서 늘 있다 보면 이제 우물에 빠진다는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우울에 빠진 것 같아요. 우물에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그 우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새 의원들의 저 뭐 시각 그리고 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망언이라는 표현은 당 내에서도 나오니까요. 그거를 뭐 잘했다 두둔하는 거는 아닌데 그 파장이 얼마나 크며 또 그 발언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어떤 당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 안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많은 분들이 보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실감을 못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18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진상규명특별법이 이제 작년에 제정이 됐죠. 그 제정이 될 때도 뭐 그 좀 강경 보수라 그럴까요? 뭐 우파 쪽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 특별법에 대해서 이미 뭐 계속 그 한 6차례에 걸쳐서 조사도 이루어졌고 했는데 또 뭐 특별법 제정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 안에서는 어떤 좀 뭐랄까 이런 좀 반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왜 계속 이 5.18이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느냐 계속 문제 제기들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파 쪽이 아니라 진보 진영 쪽에서 왜 이 얘기가 계속 이 사건을 두고 아니면 이 사안을 두고 왜 계속 얘기가 나오냐에 대해서 우파 쪽에서의 좀 그 히스테릭한 반감이라고 그럴까요? 속된 표현으로 왜 자꾸 울고 먹냐 뭐 이런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반감이 말씀이시네. 있는데 그게 다수가 아니고 소수인데 그 목소리가 좀 행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의 일부 인사들이 거기에 좀 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좋습니다. 되죠. 그럼 제가 저 시청자 눈높이에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뭐 이런 의원들이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북한군이 개입을 했네. 이른바 광수들. 뭐 5.18 유공자들이 괴물이 돼버렸네. 세금 뭐 이제 이런 거 빼고. 왜냐면 뭐 그 양반들 그 얘기한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자, 제 질문은 이 시점에서 당 지도부가 그들의 그 발언을 다양한 해석, 다양한 견해라고 하면서 이게 후폭풍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 전에 이제 나온 것이 다른 다른 정당들에서 출당 조치를 요구를 했죠. 출당 조치, 특히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해라. 징계해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병률 위원장이 어제 비대위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하고 백브리핑에서 발언이었는데요. 좀 어제 김병률 위원장이 지금 전당대회가 뭐 반쪽짜리가 되네 마네 이러면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좀 심해있던 상황.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다 그러죠. 거기에서 다른 당들의 뭐 출당 조치 요구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좀 그런 데서 나온 실언이라 그럴까요? 좀 그런 거 같고. 실언이래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양한 해석이라는 게 당시 그 공청회에 그 두 김진태 의원하고 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그 공청회에 대해서 진상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 대표나 뭐 다 나온 얘기가 아닌가. 저도 한 방송에서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나 이종명 의원은 워낙 5.18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뭐 지론이고 소신이니까 뭐 그분들은 나름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 거니까 차원으로 아마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구동성으로 이른바 보수 패널들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는 바람에 국민적 후폭풍을 비껴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게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워낙 돌출 발언도 많이 했었고 이전에 좀 당하고 전혀 무관한 얘기들을 또 막 난민이니 이런 걸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무시라고 그럴까요? 무시죠. 아니란 생각보다는 무시했던 것이 좀 이를 키운 그럼 뭐 무시한다 그러면 되지 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래요? 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뭐 다 할 수 있는 얘기로 그냥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는 거야. 국민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야당 추천 몫인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3명을 두 명을 리젝트했잖아요. 이제 다시 재추천을 하라고 한 거죠. 거부라는 표현을 법 안에서는 거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재추천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못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자, 권태호, 이동욱 후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평소 같았으면 말이 되냐, 왜 이 사람들이 안 되냐 막 그냥 난리를 피고 이걸 공격에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끽소리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상. 아니요.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에 지금 다른 원내대표와 저 당대표들 국회의장하고 미국에 방문 중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석 부대표 정양석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월권 같은 거죠. 왜 많았던 청와대가 잘못 연루돼 있던 의혹의 대상이었던 많은 문제들을 왜 이 두 사람의 추천을 가지고 테러로 삼느냐라는 이제 반감 어린 의견을 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그런 감정적인 걸 떠나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서의 진상규명위원 추천은 규정이 되어 있죠. 야당에서 몇 명 해서. 그래서 한국당에서 3명을 추천을 했을 때 저는 청와대에서 과연 대통령이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는 거는 월권이 아닌가 이거는. 예. 한국당은 이거를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월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봐도 저는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재추천을 동일한 인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재추천을 했을 때 그럼 또 어떡할 거냐? 서로 보내고 안 된다, 보내고 청와대는 안 된다 할 거냐. 권태호, 이동욱 요건이 부족하다고 지금 규정해놨고 한국당은 월권이라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인물을 또 재추천할 경우에는 또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 청와대에서 내놓은 명분은 법 안에 있는 5가지 요건 중에 안 맞는다. 위원회 자격 요건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 문제에 있어서만은 타협이 불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평들이 있었는데 인물평에 있어서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당이 첫 대응 자체를 좀 잘못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 기선을 좀 제압당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론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를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6차례 이 조사에 걸쳐서 된 사실을 지만원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렇게 그냥 마치 받아들이는 것처럼 빌미를 자초한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만원 씨가 나를 진상규명 조사위원으로 좀 넣어달라고 한 것도 좀 본인이 셀프 추천을 한 경향이 있고요. 거기에 당이 단호하게 처리를 못했다라는 게 또 문제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한국당에는 그래서 웰빙 정당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지만, 그러니까 끊어내야 될 때를 제대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실제 김성태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 가서 확성기 들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이런 데 굉장히 약해요. 한국당 의원들이. 지만원 씨 정작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죠? 당원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좀 궁금해서 저분 나오는 유튜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근거가 없고 그냥 혼자서 얘기하면 마치 그게 사실인 것 같지만 옆에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서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은 제대로 대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저 지만원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논조를 주지를 했던 이동욱 전 기자, 월간조선 기자도 청와대에서는 임명 거부했고 권태호 육군 전 중장도 청와대에서 했고, 자 고민에 빠진 자유한국당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딱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자 오늘 후보 등록이잖아요. 제일 관심, 자 오세훈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이제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면서 왜 이 등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변이 있을 거고요. 그거는 반쪽짜리 전대가 됐든 그러니까 이 전대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을 때 당의
많은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예. 본인이 아니라 당도 또한 위험이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예. 내가 출마를 했다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심재철 의원, 안상수 의원, 정우택 의원 다 불출마, 그 주호영 의원도 다 공식 선언을 했어요. 주호영 의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심재철, 안상수, 정우택 네 분은 지금 출마 안 한다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예, 그러면 어차피 8명 중에 4명만 컷오프였잖아요. 예, 예. 자연스럽게 그럼 4명 컷오프가 자동 컷오프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분만 뭐 합동 연설회랑 그다음에 아하, TV 예. 출연, 예, TV 예. 토론회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참석을 함으로써 반쪽 전당대회라는 이 불명예는 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 시비가 걸릴 수 있습니까? 글쎄, 뭐 어차피 컷오프 제도가 있는 거고 어차피 다른 있으니까. 지금 불출마 그 선언을 하는 의원들이 뭐 그렇게 지지도가 높은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보고 싶었던 거는 오세훈 전 시장과 황교안 전 총리의 양강에서 어떻게 차져 되느냐. 있다. 예. 딱 그 명분을 딱 잡았던 홍준표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맨 먼저 함으로써 명분도 얻었고 실리도 얻었고 하지만 존재감도 과시했고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그걸 진행 그대로 받을지. 그러게요. 예. 그건 하여튼 뭐저 국민들의 평가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어찌됐든 본인은 이 그런 감각적 대응을 하는 데는 하여튼 홍준표 대표가 발빨랐다 이런 평가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그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이 와중에서 지금 뭐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대박 논란, 배신의 정치, 박근혜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자들이 계속 물음을 하니까 예.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의 책걸상 얘기는 본인도 좀 뜨거워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나도 박 전 대통령을 돕기니까 그 최대한 도왔다라고 하면서 그 특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내가 불허하지 않았느냐. 기억나요. 국민들이 다 잊고 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게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연장 불허. 뭐 그거는 그때 판단에 더 수사할 게 없었다. 그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뭐 민주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공격하기 딱 좋죠. 국정농단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급한 마음에서 나온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야당들이 이런 공격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자, 뭐 그 우울한 정치권 얘기 말고 기분 좋은 얘기로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죠. 미국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우리 BTS 방탄소년단. 예,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예, 야, 저 얼굴보단 나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얼굴보다. 저 모습. 예. 아유, 멋있어. 저 옷이 저 한국 디자이너들 옷이래요. 차도 한국차 타고 갔다며요? 예, 본인들이 이제 모델을 하는 그 현대자동차를 타고 갔고. 옷도 한국 옷, 차도 한국차, 예. 그리고 BTS라는 이 위대한 탄생. 예. 이 그래미 어워드는 저 미국에서의 그 3대 그 뭐 음악 뭐 팝 뮤직 어워드의 새 아주 큰 행사죠. 거기에 마이클 잭슨이 저는 저기서 막 상을 휩쓸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네요. 예. 그 무대에 우리 아이들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죠.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시상을 하는 주인공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그 리더가 저 친구가 안경 쓰고 있는 저 중앙에 있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영어를 아주 잘해요. 맞아요. 모든 인터뷰 다 영어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BTS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터미네이터의 마지막 그 대사 같은 말을 하면서 그때는 수상을 하러 오겠다는. 왜냐하면 곧 새 앨범도 나오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그 팬들의 BTS에 대한 인식은 그 동안에 있었던 한류 스타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그 참석했던 막 굴제 가수들이 그 연예인들이 BTS랑 사진 찍고 이런 거를 이제 인스타에도 올리고 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또 저걸 중계하던 그 진행자가 나도 아미다. 아미가 BTS 저 팬들 이름이거든요. 호칭이거든요. 아미 군대라는 의미. 나도 아미다. 뭐 방탄소년단의 팬들의 이름이 아미예요. 제가 저희 딸이 그 광팬이라서 제가 그렇군요. 하여간 뭐 볼수록 몇 번을 봐도 지겹지 않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페이크 러브 같은 그런 이 노래들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혹시 난 상 받으러 갔나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수상을 정말 내년이든 후년이든 꼭
저 그래미든 뭐 그 전에 갔던 빌보드든 아메리카든 거기서도 좀 수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 정도 생기네요. 기세면은 내년쯤에는 상 받지 않을까요? 근데 저 친구들이 그 제가 보니까 저희 그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아동학대라는 얘기 들을 만큼 저 춤 사위가 예. 뭐 그 보통 춤 동작들이 그렇죠. 아니래요. 예. 관절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춤 동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한국 가수가 한국 옷 입고 한국 차 타고 예. 그리고 한국말로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저 상을 주는 저런 무대에 섰다. 네. 이거 대단한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저도 꼰대는 꼰대인지 저를 보면 야 어쩜 저렇게 주눅 하나 안 들고 예. 그냥 대견하고. 그 무대를 탁 예. 휘어잡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째 주눅이 안 드냐는 시각 자체가 아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 우리 어른들이 다 피땀 흘리고 저 허리띠 졸라매면서 노력한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또 예. 저렇게 가는 거고 또 그거를 또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는 거죠. 자, BTS의 내년도 시상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슈 따라잡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좌파 우파를 나누자면 양극단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극우는 5.18 광주에 북한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극좌는 천안함 폭침에 북한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은 자유라니까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종북이라 규정된 극좌와 선을 그었습니다. 현 정권을 좌파 정부라고는 해도 종북 정부라고는 안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 광주에 북한군이 있었다고 믿는 극우 세력, 선 못 끊고 품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끌려다니냐 물어보면 보수 민심이, 특히 대구 경북 민심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못 내친답니다. 과연 몇 퍼센트의 보수 민심이 광주 북한군 개입 주장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한국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극우 표 미련 벼르지 못하는 한 민주당 20년 집권 플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노린다는 당권 주자들까지 5.18 광주 망언에 침묵하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